네,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유입니다. 클로즈 리딩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은 미국의 극작가인 아더 밀러의 Death of a Salesman,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대 드라마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하던 대로 작가 소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아더 밀러는 1915년에 탄생해서 2005년에 사망했습니다. 맨하탄에서 태어났고요. 혈통으로 본다면 유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유태계 이민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그 인종 그리고 이제 출신 배경 같은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는 사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그러한 세일즈맨의 삶 그리고 죽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애도와 추모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등장인물이라든지 상황이 이 아더 밀러의 유태성, 유대인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 아더 밀러의 아버지죠. 아버지의 경험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 거기서 영향을 받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은 경제적으로 대공황을 겪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도산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최악의 침체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아버지죠. 아더 밀러의 아버지 또한 사업가였지만 이 대공황 시기에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더 밀러는요, 아더 밀러 작품, 물론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세일스맨의 죽음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아더 밀러가 썼고요. 그런 모든 작품 속을 관통하거나 중심 주제가 있다면 조금 커다란 주제이긴 하지만 사회 속의 인간, 그렇죠?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의 어떤 관계, 갈등, 뭐 인터액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아더 밀러의 중심 관심사였다는 데는 대부분의 비평가들, 독자들이, 관객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세일즈맨의 죽음은요, 1949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이 됐고요. 아주 굵직굵직한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퓰리처 상이죠. 그 세일즈맨의 죽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연되는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고요. 현대극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현대 비극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극하면요, 그리스 비극 그리고 조금 더 현대 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은 셰익스피어 당대 르네상스 비극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비극, 고대 비극에서 일반적으로 르네상스 비극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실 그 비극의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렇죠? 그러한 귀족, 왕,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 비극의 주제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라고 하는 특히 20세기 중반 거쳐서 전후
전쟁을 겪어냈던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이전 고대 르네상스 비극의 비극적 주인공의 어떤 고통과 이 비극과는 사실상 그 근본적인 결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야 되고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은 아더 밀러의 그게 하나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더 밀러는요 에세이를 썼는데요, 그 Tragedy and the Common Man, 비극과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비극이라고 하는 어떤 비극적 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핵심 부분은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우리 현대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 삶이 갖고 있는 비극성, 그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과 문맥에 대한 하나의 고찰 같은 것이 모두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밀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세일스맨의 죽음에서 윌리 로만이라고 하는 60대의 그 사실 세일즈맨이긴 하지만 이제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전성기를 훨씬 지나고 은퇴 직전에 놓여 있는 나이의 세일즈맨인데요. 이 윌리 로만의 부인 린다라고 있습니다. 그 린다가 이 작품 속에서 아주 유명한 하나의 어구를 얘기를 하는데요. 대사의 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Attention must be paid. 이제 주목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요, 자기 남편과 같은 평범한 사람. 그렇죠? Great man이 아니고 영웅 위인이 아니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거나 혹은 사람과 부딪혀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주어져야 된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비극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주인공 윌리 로먼의 부인인 린다의 말입니다. 바로 이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의 죽음, 비극이 어떤 방식으로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형상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 전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아더 밀러의 그걸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아주 크게 본다면 그 사회 안에서의 개인, 그 개인과 사회 안의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여기서 얘기한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윌리 로만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일즈맨의 이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특히 성 로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low man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이름으로서 위대한 사람이 아닌, 그렇죠? 평범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뭐 지위가 낮은 평범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인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플롯은요, 아주 거칠게 간단히 얘기하면 윌리 로만 세일즈맨으로서 두 아들 그리고 부인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요. 특히 장남인 비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윌리 로만은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실 유명한 고등학교 때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던 비프의 장래가 대단한
장래가 촉망되는 미래가 창창한 그런 가능성을 믿었던 아버지 로만은요, 윌리는요, 결국 비프의 삶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 삶에 대한 후회도 하고 자기가 선택하지 못했던 과거 일에 대해서 역시 좌절하기도 합니다. 로만은요, 결국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하게 되고요. 친구의 도움에 의해서 그럭저럭 돈을 구워서 부인한테 가져다 주지만 부인은 이미 윌리 로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는 그런 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린다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사실 로만이 맨 마지막에 자동차 사고를 내죠.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지하실에 가스 고무 밸브가 있고 가스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봐서 여러 차례 이미 윌리 로만은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암시가 되고 있지만 작품의 마지막에는 윌리 로만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고 그 보험금을 사실 자식들에게 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1막과 2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2막 뒤에 레퀴엠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윌리 로만의 무덤가에 모인 윌리 로만의 자식들과 친구의 추모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모사 부분에서요, 린다 그리고 친구인 찰리 그리고 장남인 비프 그리고 차남인 해피가 모두 다 한마디씩 윌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중심된 주제를 보통 가장 이 작품과 연관돼서 많은 비평가들이 언급을 하는 것이요, 미국의 꿈, 그렇죠? American Dream, 미국의 꿈이 어떻게 인간을 파멸로 몰았는지에 대한 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꿈이라고 하는 미국적 이상이요, 어떻게 물질주의적인 성공으로 변질되어 왔고 그것이 전후에 특히 누구나도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비판하는 그런 드라마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요, 사실 이 작품은 한 가족의 해체와 붕괴를 다루고 있지만 이 조그만 가족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미국 전 사회, 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학의 굉장히 반복적인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해체라고 하는 모티브가 이 작품 속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비판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요, 사실주의적 극을 핵심으로 해서 윌리 로만이 자기의 과거 속으로 이동해가는 일종의 백일몽이죠. 과거에 대한 후회와 한탄,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장면과 결합되어 있어서 표현주의적 기법과 사실주의 기법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보이고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갈등에 대한 그런 상황은요, 이 작품을 지속적으로 많은 국가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계속 공연하게 만드는 하나의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아주 몇 가지 예만 간단히 언급을 하면요, 이 극이 1949년에 초연이 되었고요. 그 당시 소련에서는 1959년에 이 연극이 공연되었을 때 약간 다른 문화적, 정치적 그 풍토 속에서 공연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비평가들이 주목했던 그런 것이 미국 자본주의의 실패를 다룬 극이다. 미국 자본주의의 하나의 비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꿈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낸 드라마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
이런 지적이 특히 이제 미국과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 소련에서 역시 정치적 하나의 선전의 도구로서도 역시 이용이 되었다는 것,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3년에서는요, 중국 공연에서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연이죠. 중국에 있는 베이징 공연에서는요, 역시 윌리 로만을 아주 그렇게 미덕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보통 윌리 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과 장점이 모두 있는데요. 이 83년 공연에서는 윌리 로만이 갖고 있는 단점을 부각시킨 그 초점을 맞춘 그런 비평을 쏟아냈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과 그 당시 이제 소련 같은 그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바로 이 극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임을 캐치하고 강조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요, 한국에 이제 IMF 위기가 오죠.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 드라마가 공연이 됐을 때 실직한 아버지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자기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제적 충격 속에서 삶을 고스란히 다 잊어버린 우리 한국의 아버지상 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이 연극이 공연이 되고 또 수용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잠깐, 오른쪽 그 사진에서 잠깐 보여지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흑인, 그쵸? 미국의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어떤 삶과 결합이 돼서요, 역시 인종적인 갈등과 상황이 역시 이 작품을 조금 다른 렌즈로 보게 만드는 그런 원인, 측면을 부각시킨 그런 공연도 있었습니다. 한 연극이 다른 문화권, 다른 정치 체제, 그리고 인종적 상황,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9년에는요, 멜 윙클러라고 하는 배우가 윌리 로만을 연기했죠. 오른쪽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셸던 앱스라고 하는 연출가가 공연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기계,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그런 연출 공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회 속에서 처져버린 경쟁 속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사실상 외면하고 버려두는 그런 자본주의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강조한 그런 공연의 한 측면을 지금 보여주는 사진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이 연극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존엄성, 인간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존엄성, 인간 스스로의 가치 같은 것에 대한 사고를 제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른쪽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리 제이콥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왼쪽은 이제 비프 역할을 하는 배우고요. 이 리 제이콥은 굉장히 등치가 굉장히 산만한 곤만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윌리 로만의 그림은 성격은 왼쪽에 보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왜소한 더스틴 호프만의 1980년 영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호도가 물론 차이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리 제이콥 이 거대한 몸에서, 그리고 우러나오는 어떻게 보면 위험 있는 목소리와 또 그 뒤에 깔려 있는 좌절, 자기 삶에 대한
쓸모없게 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좌절 같은 것이 그런 어떤 배우의 신체와 결부되어서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 보인다면 더스틴 호프만은 처음부터 굉장히 연약하고, 그렇죠? 이 사회 속에서 적응할 수 없는 세일즈맨이라고 한 직업 자체가 이 호프만이 연기하는 윌리 로만의 천직이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왼쪽 이 더스틴 호프만이 공연한 이 연극에서는요, 눈에 굉장히 띄는 배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왼쪽 존 말코비치의 젊은 시절의 존 말코비치의 얼굴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비프 역을 연기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큰 아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고통받는 큰 아들의 고뇌를 잘 만들어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잠깐 살펴볼 장면은요, 윌리 로만이 2막에서 이 하워드는 자기의 보스입니다. 사장이죠. 자기 사장인데 사실 이 하워드는 원래 윌리가 모셨던 전직 사장의 아들이죠. 그래서 윌리와 하워드의 나이 차이는 꽤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윌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가 널 낳고 기뻐했던 모습 내가 기억하고 있고, 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워드에게 윌리는 아버지 뻘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윌리가 자기가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고 세일즈맨의 일을 하기에는 조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워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에게 조금 내근직, 밖으로 또 도는 세일즈맨 대신에 내근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돈을 조금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윌리는요, 이런 협상을 하겠다고 사실 하워드를 만나고, 어렵게 만나고 하워드 얘기를 하지만요, 윌리가 기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하워드는 윌리가 대단치 않은 세일즈맨이었음을 인식시키고요, 사실 윌리와의 이런 대사보다는 새로 만들어진 녹음기죠. 그 당시에 녹음기에 녹음되어 있는 자기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사실 살아있는,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애원하고 간청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은 상태 속에서 그런 윌리의 인간적 목소리보다는 기계에 녹음되어 있는,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미국 주 있죠, 미국 스테이트의 주도를 암기하고 있는 그런 별 의미 없는 목소리, 녹음되어 있는 목소리를 더 신기해하는,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하워드의 태도 속에서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얼만큼 경시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윌리가요, 자기를 자꾸 어떻게 보면 멀리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하워드를 잠깐 중단시키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화가 약간 난 상황이죠. 자, I'm talking about your father.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건 네 아버지와 내가 지냈던 과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가졌던 그 끈끈한 인간적인 어떤 유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re were promises made across the desk. 책상 너머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우리가 했던 모든 그런 약속들, 그런 것들이 다 있었지. 그게 무언의 약속이었겠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뢰감, 유대감, 그리고 단순히 얼마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 벌어오는 어떤 실적에 의해서 인간을 평가하고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워드 아버지가 사장이었을 때를 지금 회고하고 있죠. You mustn't tell me you've got people to see. 너 자꾸 사람들 지금 만날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나를 지금 물리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I put 34 years into this firm. 이 회사에 34년을 바쳤어. Howard. And now I can't pay my insurance.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을 봐라. 난 지금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는 보험료, 그렇죠? 모기지 같은 것도 지금 제대로 지금 갚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You can't eat the orange and throw the peel away. A man is not a piece of fruit. 오렌지를 먹고 귤을 먹고 껍질을 버리는, 귤 먹고 껍질을 버리듯이 인간을 대해서는 안 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일, 그쵸? 과일 나부나기가 아니거든.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오렌지를 먹을 때 귤을 먹을 때 까죠. 껍질을 까고서 오렌지만 먹죠. 오렌지를 먹고 껍질 먹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껍질을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이 좀 젊었을 때 일을 시켜놓고 나이가 들면 그냥 껍질 버리듯이 무용지물로서 처리해버리는, 폐기해버리는. 그래서는 안 돼. 사람은 오렌지 껍질이 아니거든. 이렇게 지금 윌리가 격앙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자기를 추스리죠. After a pause, now pay attention. 자, 내 말 좀 들어봐. Your father, in 1928, I had a big year. I averaged $170 a week in commission. 커미션만으로도 170달러를 내가 평균적으로 벌었거든. 대단한 해였지, 28년. 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다음에 하워드는 윌리 아저씨, 당신 그런 적 없어요. 환상 속에 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가 과거를 현재 속에서 스스로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죠.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의 일을 회상하고 후회하고 그런 장면이 이 작품 전역에 깔려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윌리가 과장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요, 인간을 과일 껍데기로 다루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일스맨의 죽음은요, 사실 윌리 로만의 삶을 반추하고 평가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윌리 로만은요, 무조건 동정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고요. 부인을 사실 속였습니다. 부인 몰래 다른 여인과 바람을 폈죠. 그리고 자기 친구로부터 돈을 계속 꾸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친구가 사실 자기한테 제안하는 일자리를 거부합니다. 사실 윌리한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을 이렇게 끝내지 않을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 자신의 자살도 윌리의 선택이고요. 이거는 관객들이 봤을 때 분명히 비판의 여지가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윌리가 사실 살아가는 사회 자체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윌리가 선택한 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위지만요, 윌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원인은 미국의 꿈, 그리고 제어되지 않는 자본주의적 어떤 흐름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객들의 평가를 유도하고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